그날까지만, 그날까지만 버티시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기침은 더 심해졌고, 열도 자주 나셨고, 무엇보다 의욕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곧 집에 가실 수 있어요. 정말, 정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그럼 조금만 더 버텨볼게. 일막 어머니의 고백.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그 3개월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며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밀려와요.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3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제가 저지른 일들을 이제야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목소리가 떨리네요.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 입소 배경. 아버지는 올해로 82이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사시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신 분이었죠.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손톱 밑에 시멘트 가루가 박혀 있던 그런 분이셨고, 나이 드신 후에도 동네 할아버지들과 바둑 두시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며 사셨어요. 그런데 작년 봄부터 조금씩 이상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거나 방금 전에 드신 약을 또 드시려고 하시거나 그런 일들이요. 하지만 여름이 지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어느 날은 집 근처 슈퍼에 가시겠다며 나가셨는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온 가족이 밤새 찾아다녔죠. 새벽 4시쯤에야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옛날 우리가 살던 동네에서 발견됐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저희는 아버지를 혼자 두기가 무서워졌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 상황에서 24시간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남편도 회사 일로 바빠서,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할아버지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고요. 형님과 재수 씨, 그리고 동생과 오랫동안 상의했어요. 밤마다 전화를 주고받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누군가는 집에서 간병인을 모시자고 했고, 누군가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돌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그때 재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요새는 요양원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이 나왔을 때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아무도 먼저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곳에 가시는 걸 얼마나 싫어하실지를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집에서 죽을 거야. 절대 남의 손에 떠밀려 다니지 않을 거야. 그런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가스레인지를 켜두고 깜빡하신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대로 두면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 가족회의를 통해 임시로라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진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요양원 선택 과정. 인터넷으로 우리 동네 주변 요양원들을 샅샅이 찾아봤어요. 후기도 읽어보고 시설도 알아보고 그 중에서 가장 평판이 좋고 시설이 깨끗해 보이는 곳을 몇 군데 추려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너무 작았어요. 방 한 개에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고 냄새도 좀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두 번째로 간 곳은 시설은 좋았는데 비용이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해달별 노인요양원. 이름부터 참 좋게 지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 정원도 예쁘고 방도 깨끗해 보였어요. 비용도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감당할 만했고요.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원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24시간 간병 서비스는 물론이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식사도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희는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믿었어요. 아버지를 잘 모셔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내부 시설도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복도는 넓었고 방마다 작은 화장실도 있었고 무엇보다 다른 어르신들이 로비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기 계신 분들처럼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이 마지막에 덧붙이셨어요. 가족분들은 언제든지 면회 오셔도 되고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즉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다시 상의했어요. 모두들 그곳이 괜찮다고 했어요. 특히 형님이 시설도 좋고 원장님도 믿을만해 보이더라. 아버지를 모시기에는 여기가 최선인 것 같다고 하셨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아버지를 그곳에 모시기로요. 그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하지만 정작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상처를 덜 드릴 수 있을까?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어요. 결국 형님이 먼저 말씀드렸어요. 어느 일요일 점심 식사 후에요. 아버지,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는데 형님의 심각한 목소리를 듣고 신문을 내려놓으셨어요. 뭔 일이냐? 아버지 건강 때문에. 잠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지내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더니 조금씩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요양원 말이냐? 네. 하지만 임시로요. 아버지가 좀 더 안정되시면 바로 모셔올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시더라고요. 평생 울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내가 그렇게 짐이 되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아버지를 제대로 돌봐드릴 수 없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을 회복하시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저녁 식사도 안 하시고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버지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밥도 잘 안 드시고 그냥 방에만 계셨어요. 가끔 나와서 우리를 보시는 눈빛이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문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며칠 전에도 아버지가 새벽에 집을 나가셨다가 길을 잃으셔서 한참을 찾아다녔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어요. 첫인상과 낯선 공기. 입소 날짜를 11월 15일로 정했어요. 그날 아침
정말 잊을 수 없는 아침이에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목욕을 하셨어요. 깔끔하게 면도도 하시고 평소에 아끼시던 정장도 입으셨어요. 마치 어디 중요한 곳에 가시는 것처럼요.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됐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체념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차에 짐을 실으면서 아버지의 짐이 생각보다 적다는 걸 깨달았어요. 옷 몇 벌, 개인용품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아끼시던 라디오 하나. 82년의 인생이 이렇게 작은 가방 2개에 들어간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요양원까지 가는 30분 동안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눈물이 날까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외관은 정말 홈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깨끗했어요. 3층짜리 건물의 앞마당에는 작은 정원도 있었고 처음 보기에는 괜찮은 곳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첫 번째로 느낀 건 냄새였어요. 소독약 냄새와 뭔가 눅눅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상담 받으러 왔을 때는 이런 냄새가 없었는데, 그리고 공기가 너무 조용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웃음소리나 대화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로비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그냥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상담할 때 봤던 원장님은 안 보이시고 대신 사무실에서 나온 중년 여성이 우리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김 어르신이시죠? 저는 간호팀장 박 씨예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왠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마치 하루에도 수십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제 여기서 편안히 지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어요. 표정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해시태그 직원들의 태도. 간호팀장이 우리를 아버지 방으로 안내했어요. 2층 끝쪽 방이었는데 방 하나에 침대 2개가 있었어요. 한 침대에는 이미 다른 어르신이 계셨어요.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룸메이트는 이 어르신이시고 아주 좋은 분이세요. 룸메이트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들어가도 인사는커녕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하셨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간호팀장이 작은 목소리로 귓속말했어요. 저분은 치매가 좀 심하셔서 대화가 잘 안 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왠지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되시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몇 명의 직원들이 지나갔는데 모두들 바쁜 듯 급하게 지나가기만 했어요.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새로운 환자가 하나 늘었구나 하는 시기였어요. 한 젊은 간병인이 방에 들어와서는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간호팀장에게 말했어요. 몇 호실이에요? 207호실이고 침대는 A.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침대 끝에 붙어 있던 명패를 확인하고 나가버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인 것처럼. 아버지는 그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평생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사셨던 분이 이렇게 번호로만 불리는 상황을 어떤 기분으로 받아들이고 계실까? 아버지,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드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알겠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이 깔려 있었어요. 첫날의 충격.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다시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식당에 가보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직원 2명이 급하게 배식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군대에서 급식 받는 것처럼. 다음, 빨리 받아가세요. 직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아버지 차례가 되었을 때 한 직원이 플라스틱 식판에 음식을 대충 퍼주면서 말했어요. 김님, 207호실이시죠? 다 드시고 식판은 여기에 놓고 가세요. 음식을 보니 홈페이지에서 봤던 사진과는 전혀 달랐어요. 반찬은 몇 개 안 되는데 양도 적었고 무엇보다 뜨겁지가 않았어요. 미지근한 밥에 식은 국.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도 옆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정말 먹기 힘들었어요. 간도 싱거웠고 반찬도 별로였어요. 아버지, 음식이 어떠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몇 숟가락 드시더니 그냥 놓으셨어요. 다른 어르신들을 보니 대부분 말없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가끔 이것 좀 더 달라거나 물 좀 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직원들은 대충 대답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 했어요. 한 할머니가 수프를 엎지르셨는데 직원이 와서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이제 치워야겠네. 그리고는 바닥을 대충 닦고 그 할머니에게는 새 음식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취급받으시는 건 아닌가.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귀에 들려왔어요. 207호실 환자 약 줬어? 아직이요. 지금 갈게요. 빨리 해. 벌써 시간 지났잖아. 환자. 아버지의 이름도 아닌 그냥 환자. 아버지도 그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내적 독백과 눈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 낯선 방에서 어떻게 첫날 밤을 보내고 계실까? 룸메이트 어르신과는 대화라도 나누고 계실까? 아니면 그냥 혼자 천장만 바라보고 계실까?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젊었을 때의 아버지였는데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그런 곳에 두었냐? 꿈에서 깨고 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내가 왜 이곳에 당신을 두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조금 더 노력했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요양원에 전화했어요. 저, 어제 입소하신 김 어르신 딸인데요. 아버지가 밤에 잘 주무셨는지. 네, 특별한 문제는 없으셨어요. 하지만 새벽에 한번 깨셔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직장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자꾸만 아버지 생각만 났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점심은 제대로 드셨을까? 직원들이 잘 대해드리고 있을까? 점심시간에 몰래 요양원에 가봤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갑자기 가면 평소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로비에 들어섰는데 아버지가 구석 소파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만 혼자. 아버지, 왜 왔냐? 점심 잘 드셨는지 확인하려고요. 응, 먹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어두워 보였어요.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버지의 어깨가 평소보다 많이 처져 있었고 눈빛도 생기가 없었어요. 잠깐 함께 앉아 있는데 한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르신, 약 시간이에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손에 약봉지를 쥐어주고 물컵을 건네줬어요. 다 드시고 컵은 여기 두세요. 말투가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 같았어요. 평생 가정의 가장이셨던 아버지를 마치 능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 미세한 신호들. 며칠이 지나면서 아버지에게서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자주 보러 가다 보니 조금씩 눈에 띄더라고요. 우선 말씀이 줄어드셨어요. 원래도 과묵하신 편이셨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말씀을 안 하시게 됐어요. 제가 질문을 해도 응, 그래, 괜찮다 정도의 짧은 대답만 하셨어요. 그리고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게 보였어요. 웃으시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항상 뭔가 생각에 잠겨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면회를 갔을 때 아버지가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고도 반가워하시는 기색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 뭐 보고 계세요? 아, 그냥 창밖을 보니 요양원 정원에 몇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 나무들도 이제 겨울 준비를 하는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리듯 하신 말씀이었는데 왠지 섬뜩했어요. 마치 자신도 무언가의 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리고 며칠 후부터는 아버지가 자주 집에 언제 갈 수 있냐고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계시면서 건강 회복하시고 집에 오세요. 언제?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하지만 그런 대답으로는 아버지가 만족하지 않으시는 게 보였어요. 점점 더 간절하게, 더 자주 물어보셨어요. 그 직원들의 진짜 모습. 처음 몇 번은 미리 연락하고 면회를 갔는데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평소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하게 됐어요. 어느 오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아버지를 보러 갔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왜 자꾸 이러세요? 가만히 계시라고 했잖아요. 젊은 여자 직원의 목소리였는데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살그머니 따라가 보니 한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는데 옷이 좀 더러워져 있었어요. 이것 좀 봐요. 또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직원은 할아버지의 팔을 꽤 거칠게 잡고 방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 할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식사 시간에 갔는데 한 할머니가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손이 떨리셔서 제대로 잡지 못하신 것 같았는데 할머니 또요? 어제도 그러시더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간병인이 짜증스럽게 말하면서 새 숟가락을 가져다 줬는데 그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하시니까 네네, 이제 흘리지 마세요. 그냥 형식적인 대답이었어요. 진심 어린 배려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아버지 방에 갔을 때였어요. 룸메이트 어르신이 계속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하고 계셨는데 간병인이 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또 그러세요? 여기가 집이에요. 집이라고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와서는 죄송해요.
저분이 치매가 심하셔서 자꾸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어르신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간절함과 절망이 섞인 그 눈빛을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혹시 저런 대우를 받고 계시는 건 아닐까? 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그 아버지의 변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아버지에게서 더 확실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드셨어요. 원래도 마르신 편이셨는데 더 앙상해 보이셨어요. 아버지, 밥은 잘 드세요? 응, 먹는다. 하지만 식사량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식사 시간에 몰래 가서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음식을 거의 남기고 계셨어요. 맛이 없어요? 아니다. 그냥 먹을 힘이 없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 갔을 때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눈이 말똥말똥 떠 있으셨어요. 아버지, 잠 안 와요? 응, 잠이 잘 안 온다. 왜요? 불편한 게 있어요? 그냥 여기가 낯설어서. 룸메이트 어르신이 밤에 자주 중얼거리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치매로 인해 밤낮이 바뀌셔서 새벽에 깨서 혼잣말을 하신다고. 시끄럽지 않아요? 괜찮다. 그분도 힘드실 텐데. 아버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이런 환경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버지가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대답만 하시게 됐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있었다. 산책은 하셨어요? 응. 다른 분들과 이야기는 나누세요? 별로. 이런 식이었어요. 마치 삶의 의욕 자체가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해시태그 다른 가족들의 반응. 형님이나 동생도 가끔 아버지를 보러 왔는데 모두들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형님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많이 변하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엔 그냥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해. 형님도 불안해하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동생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누나,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셔와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집에서 돌보기에는 그래도 이대로 두면 아버지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동생의 말이 맞았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점점 안 좋아지고 계셨어요. 몸도 마음도. 가족회의를 다시 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할지. 재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요양원이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아요.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남편도 처음에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모두들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집으로 모셔와도 우리가 24시간 돌볼 수는 없잖아. 간병인을 모시는 게 어떨까? 비용이 더 많이 들 텐데.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버지를 지금 상태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해시태그 작은 사건들. 그러던 중에 몇 가지 작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모두 심각한 일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약 사건이었어요. 어느 날 가보니 아버지가 계속 기침을 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감기예요? 아니, 모르겠다. 간병인에게 물어보니 어제부터 기침을 하시긴 하는데 약은 제때 드리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드셔야 할 혈압약을 이틀 동안 못 드신 거였어요. 다른 환자분 약과 바뀌었던 거죠.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실수? 혈압 환자한테 이틀 동안 약을 안 주는 게 그냥 실수라고? 두 번째는 식사 사건이었어요.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당뇨 환자용 식단을 받으셔야 하는데 며칠 동안 일반 식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 밥이 좀 달지 않았어요? 응, 좀 그랬다. 확인해 보니 정말 일반 식단이었어요.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간호팀장에게 따졌더니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며칠 동안 잘못된 음식을 드신 후였어요. 세 번째는 더 심각했어요. 어느 날 갔는데 아버지 이마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넘어졌다. 언제요? 어떻게? 아버지는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어제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고요. 왜 미리 연락을 안 주셨어요? 큰 일이 아니라서. 죄송해요. 큰 일이 아니라고? 82살의 노인이 넘어져서 멍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 걸까? 여긴 너무 춥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왔어요. 입소한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아버지를 보러 갔어요. 오후 6시쯤이었는데 복도가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아버지 방에 들어가니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등이 많이 굽어 보였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어요. 아버지, 왔구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았어요. 뭔가 힘이 없어 보이셨어요. 옆에 앉아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아버지,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딸아, 네, 아버지. 여긴 너무 춥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우시기 시작했어요. 평생 우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제 앞에서 펑펑 울고 계시는 거예요. 추워요? 난방을 올려달라고 할까요? 아니다. 그런 추위가 아니야.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차갑다. 마치 내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물건처럼 대해.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기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번호 하나인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딸아, 나를 집으로 데려가 줄 수 없겠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나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내 집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 아버지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계시면 언제까지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매일 기다려. 오늘은 집에 갈 수 있을까? 내일은 집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대답을 안 해줘.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언제까지인지 저도 몰랐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나를 김씨라고 불러. 아버지도 아니고 어르신도 아니고 그냥 김씨. 마치 내가 이름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의 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찌르고 있었어요. 밤에는 더 외로워. 옆 사람은 계속 중얼거리고 간병인들은 시끄럽다고 그러고 나는 그냥 가만히 천장만 봐. 아버지,
그러면서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지내야 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다. 너희들 탓이 아니야. 나도 알아. 너희들이 나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아버지가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사람답게 대접받으며 살고 싶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를 이곳에 두면 안 되겠다고. 더 큰 사건의 전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그 눈물 젖은 얼굴이,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여긴 너무 춥다. 그 말씀이 단순히 날씨나 온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다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새벽에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야겠어. 하지만 우리가 돌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아버지가 정말 안 좋아질 것 같아. 남편도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 오후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김 어르신이.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뭐라고요? 그 순간부터 정말 악몽 같은 일들이 시작됐어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일막의 끝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아직 더 남아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막 이야기를 계속해 드릴게요. 목이 너무 메어서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이막에서는 그날 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어요.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예요. 그 이막 민낯이 드러나다. 그 병원에서 돌아온 후 그날 오후에 받은 전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아버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하셨어요. 아버지, 왔구나.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담당 의사가 와서 설명해 줬어요.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셨거나 당뇨약 복용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식사를 제때 못하셨다고요? 네, 혈당 수치를 보면 꽤 오랜 시간 공복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요양원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걸까?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따라왔는데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점심을 거부하셔서 억지로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거부요? 우리 아버지가 식사를 거부하실 이유가 없는데요? 어르신들이 가끔 그러세요.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식사를 거르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께 직접 물어봤어요. 아버지, 점심 안 드셨어요?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왔어. 그래서 못 먹었지. 늦게요? 1시가 넘어서 거의 2시쯤에 줬나? 그런데 그때는 이미 배가 고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요양원 직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르신,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거짓말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때부터 정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 걸까? 감시하기 시작한 일상. 아버지가 병원에서 하루 입원하시고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신 후부터 저는 거의 매일 요양원에 갔어요. 그것도 시간을 정하지 않고 불시에. 처음에는 아버지 상태 확인차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현실들을 목격하게 됐어요. 어느 날 오전 11시쯤 갔을 때였어요. 평소 점심 준비 시간이라 분주할 텐데 로비가 너무 조용했어요. 어르신들은 모두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셨는데 자세히 보니 대부분이 졸고 계시는 거예요. 몇 분은 고개가 완전히 떨어져서 목이 꺾일 것 같았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계셨는데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수다만 떨고 있었어요. 저기, 할머니가. 제가 말하니까 그제야 한 직원이 와서 할머니를 다시 앉히더라고요. 하지만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또 이러시면 안 되죠. 마치 할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그리고 점심시간. 정말 견디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직원 2명이 급하게 배식을 하는데 정말 배식이라기보다는 던져주기에 가까웠어요. 다음, 빨리 받아가세요.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데 한 분이 걸음이 좀 느리시니까 할아버지, 빨리 좀 오세요. 뒤에 분들 기다려요.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오시는데 직원이 한숨을 푹 쉬는 게 다 들렸어요. 음식도 정말 말이 안 됐어요. 미지근한 밥에 반찬은 몇 개 안 되고 국물은 거의 소금물 수준이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국이 너무 짜다고 하시니까 할아버지, 간이 적당해요. 다 드세요. 그냥 무시였어요. 직원들의 진짜 얼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보호자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직원들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복도에서 들린 대화예요. 207호 할아버지 또 말 안 들어? 응, 자꾸 집에 가겠다고 해. 정말 짜증나. 그냥 놔둬. 어차피 가족들도 안 온다고. 207호. 우리 아버지 방이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희가 안 온다고? 제가 거의 매일 오는데?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런 장면도 목격했어요. 한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실수를 하셨나 봐요. 간병인이 와서, 아이고 할머니, 또요? 어제도 그러시더니. 그리고는 할머니의 팔을 꽤 거칠게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빨리 와요. 이제 기저귀 차셔야겠어요. 할머니가 미안하다 하시는데 그 직원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더 심한 건 어느 날 아버지 방에 갔을 때였어요. 룸메이트 어르신이 간병인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셨는데 할아버지, 또 그러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집에. 여기가 집이에요. 집. 자꾸 그러시면 안 되죠.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르신을 침대에 눕히면서 이제 좀 조용히 계세요. 다른 분들 시끄러우니까. 이불을 확 덮어주는 모습이 너무 거칠었어요. 그 모든 걸 보고 있던 우리 아버지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체념이 섞인 그 아버지의 절규. 그날 밤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딸아, 네 아버지. 나는 정말 힘들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매일 밤 눈을 감으면 무서워. 언제 또 저런 취급을 받을까? 언제 또 혼날까? 아버지, 밥도
밥도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 어떤 날은 12시에 주고 어떤 날은 2시에 줘. 배가 고파도 달라고 못해. 귀찮아 하거든. 아버지의 고백이 계속됐어요. 화장실도 가고 싶어도 부르기가 무서워. 한 번은 배를 눌렀더니 또요? 하면서 한숨을 쉬더라고.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참다가 실수하면 또 혼나고.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말해봤자 달라질 게 있나?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는 사람 취급을 받고 싶어. 이름으로 불리고 싶고, 밥도 제때 먹고 싶고, 아프면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게, 그런 게 너무 많이 바라는 거냐? 그 순간,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는 다른 어르신들도 자세히 보게 됐어요. 정말 마음 아픈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할아버지는 매일 로비 구석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가족이 거의 안 오시는 것 같았는데 직원들도 그분에게는 더 소홀했어요. 할아버지, 식사 시간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나? 아, 또 깜빡하셨네요. 저기 식당이에요. 매일 같은 대화를 반복하시는데 직원은 점점 더 귀찮아하는 게 보였어요. 한 할머니는 계속 딸을 찾으셨어요. 우리 딸이 언제 와? 할머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딸은 안 와요. 왜 안 와? 나를 데리러 와야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계셔야 해요. 그 할머니의 서러운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어르신들끼리 서로 위로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우시고 계시면 옆에 계신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시면서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리 같이 견뎌요. 할머니,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자식들도 힘들 거예요. 서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이 너무 슬펐어요. 직원들이 따뜻하게 해드려야 할 일을 어르신들끼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시태그 내 마음의 붕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지옥에 보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여보,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야겠어. 갑자기 왜? 그곳이 정말 말이 안 돼.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셔. 전부 다 이야기해 줬어요. 직원들의 태도, 아버지의 고백,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 남편도 충격받았어요. 정말 그런 곳이야? 응.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썩었어. 그럼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 형님과 동생에게도 연락했어요. 가족회의를 다시 하자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했어요. 집으로 모셔와도 우리가 24시간 돌볼 수 있어? 간병인을 모시면 되잖아. 비용이 더 많이 들 텐데. 돈이 문제야? 아버지가 저런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가족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렸어요.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해결책은 쉽지 않았어요. 그 결정적 사건.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아버지를 보러 갔는데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넘어졌다. 어디서요? 언제요? 아버지는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간병인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지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 그거요? 오늘 오후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왜 연락 안 주셨어요? 큰 부상은 아니라서. 죄송해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 정말 넘어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날 밤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아버지가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넘어진 게 아니야. 그럼요. 점심때 밥이 너무 늦게 나와서 화가 났어. 그래서 간병인에게 좀 빨리 해달라고 했지.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를 밀쳤어. 제가 듣고 있는 게 맞나 싶었어요. 밀쳤다고요? 응. 그래서 벽에 부딪혔어. 그때 이 말을 정말,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믿어주겠어? 오히려 내가 문제 환자 취급받을까봐. 그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항의와 좌절. 다음날 바로 원장실로 찾아갔어요. 원장님, 우리 아버지가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간병인이 아버지를 밀어서 벽에 부딪혀 다치셨어요.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가끔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착각이요?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도요?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다고 보고받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원장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해당 간병인을 불러서 확인했지만 저는 그런 일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혼자 넘어지신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직원들끼리 입을 맞춘 거였어요. 조사 결과 폭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넘어지신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가끔 기억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누가 우리 아버지를 보호해 줄 것인가. 막의 엔딩 마이너스 절망의 심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지켜내야 하는데 내가 아버지를 이런 곳에 가둬버렸구나. 자책감이, 죄책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저희를 지켜주셨는데 정작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무력한 딸이었어요. 매일 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조금만 버티자. 내가 반드시 아버지를 지켜내겠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요양원은 더 이상 아버지가 계실 곳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장 다른 대안도 없었고 무엇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봐 무서웠어요. 혹시 다음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매일 저를 괴롭혔어요. 산막 절망의 나락, 가족들의 외면, 이막에서 말씀드린 아버지 폭행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형님, 동생아, 우리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야겠어. 갑자기 왜 그래? 그곳이 정말 말이 안 돼. 아버지가 직원한테 맞았어.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줬어요. 직원들의 태도, 아버지가 당하신 일들, 다른 어르신들의 처참한 모습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형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24시간 돌볼 수는 없고. 형님, 아버지가 맞았다고요. 그건 좀 심하긴 하지만
다른 요양원도 비슷할 거야. 재수 씨도 거들었어요. 요즘 요양원들이 다 그래요.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쩔 수 없다고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동생은 아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누나도 직장 다니잖아. 아버지 집으로 모셔오면 누가 돌봐? 결국 누나가 회사 그만둬야 할 텐데. 돈이 더 중요해? 아버지 목숨보다?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간병비도 더 많이 들고 그 순간 정말 외로웠어요. 온 세상에서 저 혼자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조금만 더 지켜보자. 원장한테도 얘기했잖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원장한테 얘기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걸. 가족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모두들 좀 더 지켜보자는 시기였어요. 그날 밤 정말 억울하고 외로웠어요. 아버지를 지켜야 하는 건 저 혼자인 것 같았어요. 요양원의 압박. 며칠 후부터는 요양원 직원들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자주 온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간호팀장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보호자분, 너무 자주 오시면 어르신이 더 불안해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아버지 보러 오는데 왜 불안해해요? 어르신들이 가족이 자주 오면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적응하기 어려워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럼 언제 와야 하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미리 연락하라고? 그럼 또 준비하고 있다가 저를 맞겠다는 소리잖아요. 원장도 따로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보호자분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민하다고요? 네, 요양원 생활이라는 게 집과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완벽을 추구하시면 그들은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자신들이 아니라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아버지를 지켜줄 사람은 정말 저뿐인 것 같았어요. 그 학대의 일상화. 그리고 더 끔찍한 현실들을 목격하게 됐어요.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가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더러워져서는? 젊은 남자 간병인의 목소리였어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어르신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하다고 될 일이에요? 매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누군가를 벽에 밀치는 것 같은. 아야, 이제 좀 조심하세요. 정말 짜증나게.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그 간병인이 나왔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갑자기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웃으면서 잠깐 후에 그 어르신이 나오셨는데 팔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몸을 떨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장면을 봤어요. 식사 시간에 한 할머니가 숟가락을 자꾸 떨어뜨리셨어요. 손이 떨리셔서 제대로 잡지 못하시는 것 같았는데, 할머니, 또요? 어제도 그러시더니, 간병인이 짜증스럽게 말하면서 할머니의 손목을 꽉 잡더라고요. 아프면 제대로 해요. 매일 이러면 다른 분들 식사 시간 다 늦어져요. 할머니가 우시기 시작했는데 그 간병인은 신경도 안 썼어요. 울지 마시고 빨리 드세요. 이런 게 일상이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아버지의 위기. 그런 중에 우리 아버지에게도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추운 12월 밤이었어요. 갑자기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어르신이. 네, 무슨 일이에요? 어르신이 침대에서 떨어지셨는데 한참 동안 발견을 못했어요. 뭐라고요? 급하게 요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바닥에서 발견됐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바닥에 계셨던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새벽 2시쯤 떨어지신 것 같고 5시에 발견했어요. 3시간 동안 바닥에. 아버지를 보니 온몸이 차갑고 떨리고 계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춥다. 너무 춥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3시간 동안 차가운 바닥에. 왜 배를 안 누르셨어요? 눌렀어. 계속 눌렀는데 안 와. 배를 눌렀는데도 안 왔다고? 간호팀장에게 따졌어요. 배를 눌렀는데 왜 안 갔어요? 벨이요? 벨소리 못 들었는데요. 3시간 동안요? 야간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모든 벨에 즉시 대응하기 어려워요. 모든 벨에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고?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럼 순찰은 안 해요? 순찰은 이 시간에 한 번씩 하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이 시간에 한 번씩 한다면서 3시간 동안 못 찾았다는 게.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더 많이 아프셨어요. 감기도 심하게 걸리시고 열도 나시고 너무 춥다. 너무 춥다. 계속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 절망의 순간.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아버지가 차가운 바닥에 떨고 계시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직장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어느 날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요양원에 가서 소리쳤어요. 복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사람답게만 대해주세요. 제발. 저 사람은 제 아버지예요. 한평생 성실히 살아온 가정의 가장이에요. 돈만 받고 이렇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도 계속 흘렀고, 하지만 직원들은 그냥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무표정하게. 어떤 직원은 보호자분이 너무 흥분하신다는 식으로 쳐다보기도 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번호일 뿐이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 아버지를 지켜주세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그 아버지의 악화.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면서 아버지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체중도 더 줄어드셨고 기침도 계속하셨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가면 반가워하시는 기색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셨어요. 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응. 밥은 잘 드셨어요? 응. 대답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마치 살아갈 의욕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나는 이제 됐다. 뭐가 됐다고요? 그냥, 이제 됐어.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아버지, 차라리. 아버지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담당 의사도 심각하다고 했어요.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심한 것 같고. 왜 그런 거죠?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학대였어요. 매일매일 당하는 마지막 희망. 1월 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강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당장 집으로 모셔올 거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야. 아버지 보러 가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회사 그만둘게. 아버지 돌볼게. 미쳤어? 회사를 왜 그만둬? 돈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해. 아버지 돌아가시면 돈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아버지를 저런 곳에 둔 게 잘못이었어. 정말 크게 싸웠어요. 가족들과. 하지만 결국 설득했어요. 2월부터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기로. 그때는 정말 희망이 생겼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산막 폭풍 전야. 2월 첫째 주에 아버지를 모셔오기로 했어요. 그날까지만 버티시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기침은 더 심해졌고 열도 자주 나셨고 무엇보다 의욕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곧 집에 가실 수 있어요. 집에? 네, 이제 진짜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세요. 아버지가 작은 웃음을 지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그럼 조금만 더 버텨볼게. 그날이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때 일어난 일은 정말 제가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야 할. 잠깐만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마지막 힘을 내서 마지막 사막을 말씀드릴게요. 사막 사랑의 선택. 2월 첫째 주.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올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기침은 더 심해졌고 식사량도 현저히 줄어드셨어요.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상태가 많이 우려됩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셨고 무엇보다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편안해할 수 있는. 의사도 요양원 환경이 문제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가족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전화했어요. 정말 집으로 모셔와도 괜찮을까? 아버지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래서 더 모셔와야죠. 이곳에 계시면 더 안 좋아지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집에서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혹시 더 큰 일이 생기면. 동생도 비슷한 걱정을 했어요. 누나, 정말 힘들 텐데. 혹시 요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 다른 곳도 비슷할 거야.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됐어. 그래도 집에서 돌보는 건 현실적으로. 그들도 여전히 현실론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내가 할게. 내가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 돌볼게. 미쳤어? 회사를 왜 그만둬? 아버지가 더 중요해. 돈은 나중에 벌면 되지만 아버지는 지금 아니면. 가족회의는
다시 한번 길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해시태그 결단의 순간. 2월 5일. 마침내 요양원의 퇴소 의사를 밝혔어요. 원장실에 가서 우리 아버지 퇴소시켜 주세요. 갑자기 왜요? 무슨 문제라도.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못 맡기겠어요.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디서 돌보실 건가요? 집에서 제가 직접 돌볼 거예요. 집에서요? 어르신 상태가 쉽지 않으실 텐데. 마치 제가 무모한 결정을 한다는 식이었어요. 그건 저희 가족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럼 혹시 문제가 생겨도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돌봄을 해준 적도 없으면서 간호팀장도 와서 말했어요. 정말 힘드실 텐데 다른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됐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오늘 중으로 모셔가세요. 그들의 태도가 정말 차갑다고 느꼈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떠넘기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이곳에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 없다는 걸. 그날 오후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차에서 내리실 때 아버지가 집을 보시더니 정말 집에 왔구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 이제 집에서 지내세요. 아버지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멈춰 서시더라고요. 뭔가 다르네. 뭐가요? 따뜻해. 여기는 따뜻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방도 새로 꾸며드렸어요. 창가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화분도 놓고 벽에는 가족 사진도 걸어드리고 아버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아버지가 침대에 누우시더니 천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침대구나.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해시태그 집에서의 돌봄.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회사도 그만뒀고 24시간 아버지 곁에 있어야 했어요. 밤에는 특히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자주 깨시고 화장실도 자주 가셔야 했고,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 힘들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요양원에서는 아버지가 항상 불안해 하셨거든요. 언제 또 혼날까, 언제 또 무시당할까. 하지만 집에서는 편안해 하셨어요. 딸아, 물 좀. 네, 아버지. 그냥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도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식사도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걸로 해드렸어요.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계란찜도 만들어드리고 맛있다. 정말 맛있어. 요양원에서는 거의 드시지 않던 아버지가 집에서는 잘 드셨어요. 그 아버지의 변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아버지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우선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가끔 웃으시기도 했어요. 딸아, 오늘 날씨가 좋네.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아버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도 늘어나셨어요.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살 때는 추억 이야기도 하시고 가끔은 농담도 하셨어요. 가장 기뻤던 건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였어요. 요양원에서는 그냥 야하고 부르시거나 아예 말을 안 하셨는데 집에서는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딸아, 고맙다. 뭐가요? 나를 집으로 데려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여긴
여긴 정말 따뜻하구나. 내가 집에 온 게 맞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오열했어요. 네, 네, 아버지. 집에 오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깨달음과 후회. 아버지를 집에서 돌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원했던 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답게 대접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름으로 불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맛있는 밥 한 끼 드시고 그런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요양원이 더 전문적일 거라고, 더 체계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마음보다 시설과 시스템만 생각했어요. 정말, 정말 미안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진작 몰랐어요. 뭘 모르고 뭘 안다는 거냐? 너도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제 됐다.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사회를 향한 호소.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곳에서 고통받고 계실 거예요. 사람이 늙었다고, 아프다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돈만 받고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돌봐드려야 해요. 저는 간절히 바라요.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외면하지 않기를, 요양원도 진짜 가족처럼 돌봐주는 곳이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주 가서 확인해 주세요. 현실이 어렵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제도도 돈도 아니에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고백. 아버지는 집에 오신 지 2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딸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시고 평안하게 지금도 후회해요. 그 3개월을 아버지를 그곳에 두었던 3개월을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마지막 2달만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아버지가 따뜻한 집에서 가족의 품에서 돌아가실 수 있어서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약속드려요. 아버지의 그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이런 일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지금도 가끔 꿈에 아버지가 나와요. 요양원에 계실 때처럼 슬픈 표정이 아니라 집에서 웃고 계시던 그 따뜻한 모습으로, 그리고 말씀하세요. 딸아, 고생했다. 이제 됐어. 하지만 아직 안 됐어요.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고통받고 계시니까요. 그분들의 존엄을 지켜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사랑하는 분들이 계신 여러분, 부디 늦기 전에 그분들의 마음을, 그분들의 아픔을 들여다봐 주세요. 제발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진짜 사랑이에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많은 분들께서 댓글과 후원으로 위로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현재 요양원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다고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